우리가 지금 이제 본격적인 전쟁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디오라마관이라고 입체 인형들을 만들어서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디오라마관에 들어가기 전에 탱크 뒤쪽으로 있는 산을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탱크 뒤쪽으로 언덕 같은 산이 있죠? 아, 저 위에 있구나. 독봉산이라는 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수용소 포 캠프 넘버 1입니다. 이게 포 캠프 넘버 1의 정문입니다. 컴파운드 60이라고 연결 시키고 있는 게 여기가 정문이구나. 오늘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나하고 이게 저하고 독풍사로 손간지 싶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 온 산이 이 산입니다. 네, 독봉산입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는 현재 한 요 정도 됩니다. 네, 금방 질문하신 컴파운드 62의 그 캠프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게 제일 처음 있는 컴파운드 62. 그러니까 이 컴파운드 62와 같은 포로 수용소가 28개 동이 여기에 설치가 된 겁니다. 독봉산 앞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독봉산 앞쪽에 이렇게 쭉 저 뒤에까지 쭉 설치가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총 28개 동이 한 동에 거의 6,000명 가까이 수용한 28개 동이 여기 캠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야, 독봉산 동쪽, 남쪽 골짜기에 그렇죠. 이렇게 네, 다 네, 그렇습니다. 수용소가 있었네. 아, 이거 보여 한눈에 지금 보여. 여기는 어디냐면은 그야말로 전부 우리 민간인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전부 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그런데 제1포로수용소는 50년 11월부터 착공을 해서 실제로 포로들이 여기로 막 부산에서 혹은 각지 우리 내륙에서 이송하게 된 거는 3, 4월부터 이 포로수용소를 막 건설을 하고, 건설도 누가 했냐면 장비는 우리가 줬지만, 유엔군이 줬지만 포로들이 전부 다 자기 노동력으로 수용소를 지어갑니다. 그러면서 수용소가 이제 5만 명, 6만 명 초기에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개 동에 6,000명씩 곱하면은 약 한 17만 3천 명 정도까지 이렇게 최대로 그렇게 포로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엄청난 인원이죠. 그 당시에 우리 거제도의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인구가 더 많네. 그렇죠. 여기 살던 인구보다 훨씬 많고, 또 피난민들이 한 15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들하고 17만 명을 보태면 42만 명, 그러니까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거제도에 먹을 것 없이 살았다는 거죠. 다행히 이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유엔군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미군들이 돈이 있지 않습니까? 미군들이 주는 식량으로 그렇게 이제 살았죠. 자관, 이 포로수용소는 우리가 51년 7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평상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상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1년 7월에 어떤 사건이냐면은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정전협정이 시작이 되면서 반공포로, 침공포로 이런 이제 나오면서 이념투쟁이, 엄청난 이념투쟁이 이 포로 수용소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침공포로들이 반공포로들을 학살을 하고 하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일상생활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들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야외에서 똥도 누고, 이 사람들의 주 노동이 똥지게를 지는 겁니다. 17만 명이 내놓는 똥이라는 게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똥지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세탁도 하고, 밥도, 그 17만 명은 인민군이 15만 명이고 중공군이 2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게 똥지게래요. 똥지게. 똥지게인데? 여기 캠프에서 와. 이루어졌죠. 이거 잘 그렸다. 잘 그렸어. 굉장히 입체적이지. 놀랐다. 정말 산이 있는 것 같네. 3D 아니고 3D 이렇게 실제 산 우리 계속 입체 인형들로 산이 우리
전체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그대로 느낌이 딱 신공포 방송포로만의 엄청난 폭동이 투쟁이 일어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이 사건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도트 준장이라 해서 여기 어깨에 완스타죠. 이 프로수용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수용소를 총괄하는 소장인데 이분한테 야 우리는 왜 이렇게 대우를 하냐, 왜 우리를 북으로 자꾸 보내려 하느냐,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느냐, 우리 말을 좀 들어다오, 이렇게 매번 이야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고 프로수용소 내로 딱 들어서는 순간 미리 계획된 이렇게 포로들이 이 프로수용 소장을 납치합니다. 그야말로 포로들이 프로수용 소장을 포로로 잡는 엄청난 세계적인 사건이 됐죠. 세계적인 월드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에 1년 후에 미 하원 청문회가 열릴 만큼 엄청난 사건입니다. 좌우간 이 도트 준장의 부임으로 3일 만에 콜슨 준장이라는 분이 부임을 합니다. 그분이 포로들의 몇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이 도트 준장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또 보트너 준장이라는 분이 옵니다. 이 보트너 준장이라는 분은 미국의 상부의 지시를 받고 도쿄에 있는 공수부대 1계대대 그리고 탱크를 앞세워서 이 포로 수용소를 완전히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군의 그 유엔군의 그 위신은 폭락이 되고 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생겼죠. 그 이후로 무력 진압을 한 이후로 분리 분산을 합니다. 17만 명, 18만 명까지 이렇게 있던 포로들을 웬만큼 이제 방공 포로들은 육상으로 보내고 아주 악질 포로들은 요 거제도 인근에 용초도 봉암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00명씩 8,000명씩도 보내고 중공군들은 한 2만 명 정도 됐는데 제주도에 모슬포 쪽으로 또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침공포로 중에서 그나마 좀 관리 가능한 침공포로들 한 10만 명 정도만 남고 분리 분산을 이렇게 시키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53년 12월 말 그러니까 54년 1월까지 이 포로 수용소가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는 여기에 10만 명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준으로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죠. 네. 여기 보시는 이 동영상 그러니까 전쟁 우리 안에 포로들의 폭동 이 내용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미군들이 동영상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대로 보실 수 있는 아주 리얼한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때 영상이네요. 또 하나의 전쟁이라 할 만큼 무서운 폭동이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하원 청문회가 열렸다 그랬죠? 그 미 하원 청문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17만 명이나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그렇게 수용을 했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답이 초기에는 한 6만 명 정도로 계획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이 탈환되는 그 과정에 전선이 밀고 밀리면서 또 포로들이 급격하게 많아졌다. 그래서 17만 명까지 부득이 그렇게 수용을 하게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야 너희들 왜 거제도에 그렇게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냐? 처음에는 제주도를 계획을 했답니다. 근데 만약 이 전쟁이 잘못되면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수도를 또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면은 제주도밖에 없다. 그렇지. 그래서 제주도에 포로 수용소 있으면 되겠냐? 안 된다. 그래서 급격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게 그러면 섬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을 격리 수용을 할 수 있고 뭐 물 사정도 괜찮고 하니 이 거제도가 낙점이 되었다. 그게 50년 10월에서 11월 갑자기 결정돼서 11월부터 여기에 삽을 뜨기 시작했죠. 네. 그렇게 이제 하원 청문회에서 밝혀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거제도는 그야말로 무엇보다도 부산하고 가깝고 물 사정이 괜찮은 덕분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뢰, 이게 지뢰 조심하세요, 지뢰. T34 탱커 원형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본 그 탱크는 한 3,400 큰 거고. 이 탱크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을 무찌른. 이거 신문인가 봐. 이거 신문인가 봐, 얘. 네? 이거 신문. 네, 거의 신물로 보시면 됩니다. 와. 네, 신문보다 좀 작거나 뭐 1000 신물이거나. 누가 알아? 빨리 태어났어요. 여기 역사관. 6.25 역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산에 가면은 전쟁 기념관이 있고 한국 전쟁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공간에 우리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잠깐만 보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50년 6월 25일 날 기습남침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나흘 만에 유엔군이 참전을 하기로 전격적으로 정강사파와 같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워크 장군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므로 해서 메가드의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서울이 탈환하고 그래서 38도선을 돌파해서 북진을 하게 됩니다. 이 38도선을 돌파해서 북진한 거는 유엔군이 처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군이 제일 먼저 38도선을 넘어서 돌진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을 우리가 국군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이유도 그 이유가 되겠죠. 자관 올라가는 북진을 하는 거는 좋았는데 거의 통일됐다 할 정도의 중공군이 넘어옵니다. 이 중공군은 우리가 북진한 10월 1일 그날에 이미 압록강에 30만이 포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양을 탈환하는 10월 19일 날 전면적으로 넘어옵니다. 30만이 전면적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첫 전투가 이루어진 게 10월 25일 전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밀고 밀리는 전쟁이 되었죠. 그 다음에 정전협정이 7월 10일 날 1951년 7월 10일 날 해서 2년간의 정전협정이 되면서 7월 23일 날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됩니다. 이 2년간을 이렇게 끌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프로송환의 방법 때문입니다. 북쪽에서는 야 뭐야 북에서 내려온 사람 무조건 다 북쪽으로 보내야지 안 가려는데 어쩌냐 이렇게 해서 남매 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유송환, 강제송환, 그 프로송환의 방법 때문에 이렇게 명분상으로 2년 동안 이렇게 끌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도가 하나 있는데 그야말로 지도는 한국 전쟁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이렇게 55일 동안 지켜냈죠. 한 달 만에 이렇게 밀렸는데 이 인민군 10개 사단이 마지막 부산을 뺏기 위해서 총공격을 당합니다. 워크 장군이 55일을 지켜내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됐죠. 여기 보면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북진을 해서 여기에 빨갛게 표시된 신의주하고 대산진 등등 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인데 통일되었다. 그리고 유엔군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는 내가 공개 가서 우리도 보내겠다. 라고 할 때에 중공군이 30만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아까 우리 본 흥남 철수작전도 이때 흥남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그때도 부산 이렇게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전선이 그야말로 2년 동안은 아까 우리 판문점 정전협정이 시작되고 하는 그 와중에 여기 보면은 이 38도선이 휴전선으로 변한 이것밖에 없는 2년간의 국지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2년간의 국지전으로 희생자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 참혹한 전쟁, 3년간의 이 전쟁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여기 보면 결과가 피해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쭉 다 대보면 한 400만 정도가 남북한의 그러니까 민간인들, 군인들,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된 사람들이
400만이 됩니다. 이때 우리 남북한의 총 인구가 한 3천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가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했죠. 근데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산가족을 포함하면 정말 이 한국 전쟁에 피해를 보지 않은 한민족이 없다라고 할 정도 이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자관 여기에 보시면은 유엔 참전국에서 나흘 만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어서 이제 참전을 한 나라들이 16개 나라, 또 6개 나라는 의료 지원을 하거나 물품을 지원한 그런 나라들 22개의 나라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켜졌죠. 그 중에서도 미국, 영국, 캐나다는 2만 명이 넘는 인원을 보냈지만 여기 보면은 터키, 우리가 터키라고 알고 있는 이 나라가 2만 명 이상을 보냈죠. 그래서 우리 형제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은혜를 지금도 우리 26개국에서는 22개국에 대해서는 계속 한국 사람들이 맡았대.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제 그 협정 조건이 너희가 얼마만큼 땅을 차지하면 얼마만큼 준다 뭐 그래가지고 동부전선을 맡았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죽을 내기로 싸우고 그다음에 뭐 저거는 죽을 필요 없으니까 질질질 내려왔다. 근데 그게 진짜 사실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우리 아버지 대동강 철교인가 봐요 이게. 예, 대동강 철교. 대동강 철교는 중공군이 참 개입을 하면서 후퇴를 했잖아요. 그 후퇴를 하면서 중공군의 진군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해서 유엔군이 이 대동강 철교를 폭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을 내주면서 대동강을 폭발하고 내려오고 다고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여튼 사람 발디딜 틈만 있으면 넘어옵니다. 여기 지금 영하 30도가 오르내리는 그런 추위거든요. 빠지면은 죽습니다. 이미 빠져서 저기 다 그림이 있네.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죠. 이 상황은 우리가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형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은 12월 5일날 AP 전공기자 막스 데스프라는 사람이 평양 거리를 거닐다가 이걸 본 겁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 AP 전공기자가 찍은 그 사진은 그러니까 기자들의 그 뭐랍니까 퓰리처상이라고 그러죠? 퓰리처상. 기자들을 봐서는 최고의 상 아닙니까? 그 퓰리처상을 받은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진을 베이스로 해서 조형물을 만드는 거고 이 사진은 지금도 각 세계에서 그야말로 자유를 찾아 넘어오는 그 사람들의 그 얼굴, 표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의지를 나타내는 걸로 많이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형물을 보는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이들도 정말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그야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제일 정문이라 그랬죠. 저기 앞에 가면은 MP들이 있습니다. 그 헌병들이 있죠. 우리 어린이들 오세요. 저 MP들하고 같이 있는데 포로놀이 합니다. 이렇게 서서 사진을 한번 찍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유적공원에 한번 더 오시면은 굉장히 그 추억이 될 거예요. 예, 어르신들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소리 한번 해보세요. 어서요. 주원이하고 시연이 한국 포로가 이렇게 잘생겼어. 남자 가면은 연초교가 MP 달입니다. 그 밑에서 MP 다리 밑에서 놀았다고요? 네, 언어 잡았습니다. 언어 잡고 놀고 수영하고. 언어가 나오고. 기대기주. 피대기죽도 먹었지. 아무거나 다 먹었지. 피대기죽.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습니다.